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발밑에는 수천만 년 전 괴물들의 뼈가 묻혀 있습니다. 길이 15m짜리 뱀, 몸무게 2톤짜리 장갑동물, 키 4m에 체중 300kg이 넘는 유인원. 이게 영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 지구 위를 걸어 다녔던 생물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진짜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왜 옛날 동물들은 그렇게 미친 듯이 컸던 걸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왜 지금은 그런 거대한 동물이 거의 없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그 답을 확실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핵심부터 짚고 갑시다. 선사시대 지구는 지금이랑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한반도도 마찬가지예요. 충북 제천 전말 동굴에서는 털코뿔소 화석이 발견됐고, 경남 해남에서는 공룡 발자국이 수천 개씩 쏟아졌습니다. 화성에서는 세계 최초로 발견된 뿔공룡, 코리아 케라톱스 화성 엔시스의 골격 화석까지 나왔어요. 우리 땅에서요. 이건 한국인으로서 꼭 알아야 할 사실입니다. 그 시절 지구는 하나의 거대한 대륙 덩어리에 가까웠습니다. 판게아라고 들어보셨죠? 대륙이 하나로 붙어 있으니까 동물들의 이동 범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넓었어요. 먹이를 찾아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가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 유럽까지 걸어갈 수 있었다는 소리예요. 이런 광활한 환경이 거대한 몸집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공기가 달랐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선사시대 지구의 산소 농도는 지금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특히 석탄기라고 불리는 시기에는 대기 중 산소 농도가 무려 35%까지 치솟았어요. 지금은 약 21%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산소가 많으면 세포가 에너지를 만드는 효율이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근육도 더 크게 발달할 수 있고 심장도 더 강력하게 뛸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공기 자체가 천연 단백질 보충제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 잠자리 날개폭이 무려 70cm가 넘었고 진해 종류 중에는 2m가 넘는 놈도 있었습니다. 한국인 평균 키보다 큰 진해라니 상상만 해도 소름 돋지 않습니까? 세 번째, 진화적 생존 전략입니다. 고생물학에서 유명한 이론 중 하나가 코프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고생물학자 에드워드 드링커 코프의 이름을 딴 이론인데요. 간단히 말하면 생물의 계통은 시간이 지날수록 몸집이 커지는 방향으로 진화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크면 유리하니까요. 포식자한테 잡아먹힐 확률이 줄어들고 짝짓기 경쟁에서도 유리하고 체온 유지도 쉬워집니다. 그런데 이 법칙에는 함정이 있어요. 몸집이 커지면 커질수록 필요한 먹이의 양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먹이 경쟁이 거대화를 부추겼습니다. 공룡 시대를 떠올려 보세요. 나무들이 지금보다 훨씬 크고 높았습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금의 4배 가까이 됐기 때문에 식물이 미친 듯이 자랐거든요. 높이 30m, 40m짜리 나무가 숲을 가득 채운 거예요. 그러면 그 높은 곳에 있는 잎사귀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목이 길어야 하고 키가 커야 합니다. 그래서 용광류, 그러니까 목이 엄청나게 긴 초식 공룡들은 2024년 연구에 따르면 먹이 섭취 효율이 다른 초식 공룡보다 월등히 높았다고 합니다. 넓은 범위의 먹이를 한자리에서 먹어치울 수 있었으니까요. 이런 거대한 초식 동물이 존재하면 그걸 잡아먹는 포식자도 당연히 커져야 합니다. 이게 바로 군비 경쟁이에요. 먹이가 크니까 사냥꾼도 커지고 사냥꾼이 커지니까 먹이도 더 커지는 악순환. 아니, 거대 생물 입장에서는 선순환이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진짜 핵심 질문으로 넘어갑시다. 그렇게 잘 나가던 거대 동물들, 왜 사라졌을까요? 답은 지구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판게아가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하나였던 대륙이 여러 조각으로 쪼개지면서 동물들의 이동 범위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기후도 급격하게 바뀌었고요. 산소 농도가 떨어지고 이산화탄소 농도도 변동이 심해지면서 식물의 분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먹을 게 줄어든 겁니다. 여기서 몸집이 큰 동물들이 치명타를 입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크면 그만큼 먹어야 할 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코끼리가 하루에 얼마나 먹는지 아세요? 약 150kg에서 200kg을 매일 먹어야 합니다. 매일이에요. 이걸 회사로 비유하면
직원 수천 명을 거느린 대기업은 경기 불황이 오면 직원 10명짜리 스타트업보다 훨씬 빨리 무너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비용 구조 자체가 다르니까요. 거대 동물들은 바로 이 함정에 걸린 겁니다. 반면에 작은 동물들은 달랐습니다. 적은 양의 먹이로도 생존할 수 있었고 환경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어요. 번식 속도도 빨랐고 숨을 곳도 많았습니다. 결국 지구의 주도권은 거대한 몸집의 동물에서 적응력 높은 작은 동물로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이 등장합니다. 한국인이라면 이 부분에서 조금 씁쓸할 수도 있는데요. 인류는 수만 년에 걸쳐 거대 동물들을 조직적으로 사냥했습니다. 매머드, 털콧불소, 그리고 거대 나무늘보까지. 2024년 아르헨티나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글립토돈이라는 거대 장갑 동물의 화석에서 인간이 석기 도구로 해체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약 2만 년 전의 일이에요. 인간이 돌칼 하나로 차 한 대 크기의 동물을 잡아먹은 겁니다. 우리 조상들, 대단한 건지 무서운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현실입니다. 자, 이제부터 실제로 이 지구를 지배했던 거대 생물 5종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충격입니다. 첫 번째, 글립토돈. 차 한 대만 한 장갑 동물. 약 530만 년 전부터 1만 2천 년 전까지 북미와 남미 대륙을 돌아다녔던 이 녀석은 길이 3m에 몸무게 약 2톤, 그리고 온몸이 1000개가 넘는 뼈 비늘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살아있는 탱크예요. 꼬리도 엄청나게 길고 강력해서 뼈로 된 곤봉처럼 휘둘렀다고 합니다. 이 녀석은 포식자를 걱정할 필요가 거의 없었어요. 화석을 분석한 결과 외부 공격의 흔적이 거의 없다는 게 밝혀졌거든요. 대신 같은 종끼리 영역 다툼이나 짝짓기 경쟁을 위해 서로 싸운 흔적은 많이 발견됐습니다. 재밌는 건요, 이 글립토돈의 유전자를 분석해보니까 현대의 아르마딜로와 사촌 관계라는 거예요. 지금 남미에 사는 큰 아르마딜로가 약 11kg인데 글립토돈은 2톤. 같은 혈통인데 체중 차이가 거의 200배입니다. 진화가 얼마나 극적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죠. 두 번째, 티타노보아. 스쿨버스보다 긴 뱀. 약 5,800만 년에서 6천만 년 전, 공룡이 멸종한 직후의 지구에서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한 녀석이 바로 티타노보아입니다. 길이가 무려 12m에서 15m. 몸 가장 두꺼운 부분의 지름이 약 1m. 몸무게는 약 1.1톤에서 최대 1.4톤으로 추정됩니다. 지금 세상에서 가장 큰 뱀인 그린 아나콘다의 10배가 넘는 무게예요. 2024년에는 인도에서 바수키 인디쿠스라는 새로운 거대 뱀 화석이 발견되면서 티타노보아의 역대 최대 뱀 타이틀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약 4,700만 년 전에 살았던 이 인도 뱀은 길이가 최대 15m에 달할 수 있다는 추정이 나왔어요. 하지만 몸의 굵기와 무게는 여전히 티타노보아가 압도적이라서 역대 가장 무거운 뱀의 왕좌는 아직 티타노보아가 지키고 있습니다. 티타노보아가 이렇게 거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뱀은 변온 동물이잖아요. 주변 온도에 따라 체온이 결정되는 동물이니까. 따뜻한 환경일수록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서 더 크게 자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티타노보아가 살던 콜롬비아 지역의 당시 평균 기온은 섭씨 32도에서 34도. 지금 열대우림 평균 기온보다 훨씬 높았어요. 이 따뜻한 기후가 뱀의 거대화를 가능하게 했다는 겁니다. 반대로 지구 온도가 내려간 시기에 이런 거대 변온 동물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았고 결국 사라졌습니다. 한국의 여름이 아무리 덥다 해도 평균 기온이 섭씨 25도 내외잖아요. 티타노보아한테는 아직 좀 쌀쌀한 수준이라는 거죠. 만약 한반도에 티타노보아가 살았다면 겨울에는 아마 바로 게임 오버였을 겁니다. 세 번째, 메가테리움. 땅굴 파는 4톤짜리 나무늘보. 지금의 나무늘보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작고 느리고 귀여운 동물. 근데 선사시대 나무늘보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메가테리움이라는 거대 땅나무늘보는 키가 거의 4m, 몸무게 최대 4톤이 넘었어요. 두 발로 일어서면 아파트 2층 높이에 달하는 거예요. 주로 남미의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볼리비아 지역에서 화석이 발견됐고 약 40만 년 전부터 8,000년 전까지 살았습니다. 네 발로도 걸었지만 높은 곳의 나뭇잎을 먹기 위해 뒷다리로 서서 앞발로 가지를 잡아당기는 행동을 했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이 녀석들의 가장 놀라운 특징은 바로 거대한 발톱으로 땅굴을 팠다는 겁니다. 남미 브라질에서는 이들이 판 것으로 추정되는 거대한 터널이
수천 개나 발견됐어요. 어떤 터널은 길이가 수십 미터에 달합니다. 고생물학자들은 이 터널들이 한 마리가 한 번에 판 게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조금씩 파고 넓힌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세대를 뛰어넘는 집짓기 프로젝트인 셈이죠. 한국의 고속도로 건설도 몇 년 걸리는데 이 나무늘보들은 발톱 하나로 지하 터널을 수천 년에 걸쳐 판 겁니다. 토목공학의 원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번째, 기간토피테쿠스, 키 3m, 몸무게 300kg의 거대 유인원. 이건 한국인에게 특히 흥미로운 녀석인데요. 왜냐하면 이 거대 유인원이 살았던 곳이 바로 중국 남부,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그리 멀지 않은 동아시아 지역이거든요. 기간토피테쿠스 블랙아이. 지구 역사상 가장 큰 영장류입니다. 키가 최대 3m에 달했고 몸무게는 약 200kg에서 최대 300kg까지 추정됩니다. 약 200만 년 전부터 존재했는데 2024년 1월 네이처에 발표된 획기적인 연구에서 이 녀석의 멸종 시기와 원인이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중국 남부의 22개 동굴을 조사하고 157개의 방사성 연대 측정을 실시한 결과 기간토피테쿠스는 약 29만 5천 년에서 21만 5천 년 사이에 멸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류가 이 지역에 도착하기도 전이에요. 그러면 인간 때문에 멸종한 게 아니라는 건데 대체 뭐 때문에 사라진 걸까요? 답은 까다로운 식성이었습니다. 약 230만 년 전만 해도 이 지역은 숲과 초원이 적절히 섞인 이상적인 환경이었어요. 기간토피테쿠스에게 딱 맞는 먹이가 풍부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멸종 직전 시기에 계절 변동이 심해지면서 숲의 구성이 바뀌었습니다. 기간토피테쿠스는 주로 과일, 식물, 견과류를 먹었는데 환경이 바뀌자 나무 껍질이나 나뭇가지 같은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먹어야 했어요. 이 녀석의 이빨 화석을 분석하니까 멸종 시기에 긁힌 자국과 움푹 파인 흔적이 급격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영양가 없는 질긴 음식을 억지로 먹었다는 증거죠. 재밌는 건 같은 시기에 같은 지역에 살던 사촌뻘 동물인 중국 오랑우탄은 식단을 유연하게 바꿔가며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기간토피테쿠스는 자기가 먹던 음식만 고집하다가 결국 굶어 죽은 셈이에요. 덩치가 크니까 적응은 더 느리고 필요한 칼로리는 더 많고 완벽한 악순환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거대 유인원의 존재를 현대 인류가 처음 알게 된 건 겨우 1935년이에요. 독일의 고생물학자가 중국 약재 상점에서 판매되고 있던 이상하게 큰 이빨을 발견하면서였습니다. 그 이빨이 바로 기간토피테쿠스의 것이었어요. 지금까지 발견된 화석은 이빨 약 2,000개와 턱뼈 4개가 전부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녀석의 정확한 외형은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다섯 번째, 털코뿔소. 우리 한반도에도 살았던 빙하기의 탱크. 이건 진짜 한국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털코뿔소의 화석이 바로 우리나라 제천 전말 동굴에서 발견됐거든요. 이 한반도 땅 위를 직접 걸어 다녔던 선사시대의 거대 동물입니다. 털코뿔소는 지금의 아프리카 코뿔소와 외형이 비슷하지만 전신이 두꺼운 털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2개의 뿔을 가졌는데 앞쪽에 큰 뿔과 눈 사이에 작은 뿔이 있었어요. 현대 코뿔소와 다른 점은 머리와 몸통이 더 길었고 다리는 더 짧았으며 어깨 뒤쪽에 거대한 혹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혹은 지방을 저장해서 혹독한 겨울을 버틸 수 있게 해준 에너지 탱크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약 46만 년 전부터 1만 2천 년 전까지 유라시아 대륙 전역을 누볐는데요. 화석이 스페인부터 시베리아, 그리고 한국까지 발견됐습니다. 구석기 시대 동굴 벽화에도 등장하는 유명한 녀석이에요. 2024년에는 2건의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먼저 시베리아에서 약 3만 2천 년 전에 어린 털코뿔소 미라가 발굴됐는데 피부와 털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죽기 전후에 포식자에게 뜯겨 먹힌 흔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8월에는 금광을 파던 광부들이 또 다른 털코뿔소 시체를 발견했는데 이번에는 뿔과 연조직까지 온전하게 보존돼 있었습니다. 역사상 연조직이 보존된 채 발견된 털코뿔소는 이것까지 합쳐도 겨우 6개체뿐이에요. 2025년 11월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더 기막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시베리아에서 발견된 1만 4천 년 전의 강아지 미라의 위장 속에서 털코뿔소의 조직이 발견된 겁니다. 그 강아지가 인류 최후의 털코뿔소 중 하나를 뜯어 먹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DNA 분석 결과 거의 완벽하게 털코뿔소와 일치했다고 합니다. 털코뿔소의 멸종 원인에 대해서는
한때 인간의 사냥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었는데 2020년에 12개국 32개 연구기관이 참여한 대규모 국제 공동 연구에서 새로운 결론이 나왔습니다. 유전체 분석 결과 사냥도 원인 중 하나였지만 결정적인 원인은 빙하기 말기에 갑자기 올라간 기온이었다는 겁니다. 극한의 추위에 완벽하게 적응한 동물이 갑작스러운 온난화를 견디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기후변화의 위력을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매머드에 대해서는 복원 프로젝트, 다시 말해서 유전공학으로 되살리자는 시도가 진행 중인데 털코뿔소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아마 매머드보다 화석 자체가 워낙 귀하기 때문일 겁니다. 자, 지금까지 5종류의 거대 생물을 살펴봤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선사시대 동물들이 거대했던 이유는 한 가지가 아니에요. 높은 산소 농도, 광활한 대륙, 풍부한 식물, 진화적 경쟁, 이 모든 조건이 맞물려서 거대한 생물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라진 이유도 한 가지가 아닙니다. 대륙의 분리, 기후 변동, 산소 감소, 먹이 부족, 그리고 인간의 등장.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거대한 몸집이 생존에 불리한 시대가 온 겁니다. 이걸 좀 넓은 시각에서 보면요, 거대함이라는 건 결국 안정적인 환경에서만 유지될 수 있는 사치입니다. 환경이 급변하면 가장 먼저 쓰러지는 게 가장 큰 놈이에요. 지금 지구에서 가장 큰 동물인 대왕고래도 해양 오염과 기후변화로 위협받고 있잖아요.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여기서도 통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 년 뒤의 생물학자가 우리 시대의 코끼리나 고래 화석을 보면서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큰 동물이 사라졌을까? 그 답이 기후변화가 되지 않도록 우리 세대가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습니까? 솔직히 저도 조사하면서 진짜 소름 돋았습니다. 특히 우리 한반도에서도 털코뿔소가 살았다는 사실, 그리고 기간토피테쿠스의 멸종 원인이 불과 2024년에야 밝혀졌다는 사실이 가장 충격이었어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이런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가장 충격받은 선사시대 동물은 뭐였나요? 혹시 이 5종류 외에 다른 거대 동물이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뤄볼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